주식, 펀드, 파생시장에 대해서 하다가 선물 옵션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했고, 좀 뒷부분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ELS 같은 거 사실 주위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설명을 추가로 몇 가지 더 드리고 제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 얘기를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이제 옵션은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 그 어떤 되게 성공한 트레이더를 인터뷰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옵션을 팔아서 성공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사게 되면 시간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목표한 그거를 달성을 하지 못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성을 하면 좋지만 시간 내에 달성을 못하면 무조건 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과도 싸우지만 조건과도 싸우고 시간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적이 3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옵션을 사게 되면. 근데 옵션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옵션을 팔게 되면 일단 시간은 자기 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내에 뭐든지 달성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다시 주의할 점은 콜 옵션을 매도하면 손해가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라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옵션을 매도하는 거 말고 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 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ELW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LW를 주식처럼 사면 옵션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지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대차,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옵션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풋 옵션, 그러니까 내리는 거를 살 수 있고, 콜 옵션, 오르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를 살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절대로 해지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돈을 ELS에 넣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ELS는 Equity Linked Security가 되고 DLS는 Derivatives Linked Security예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랑 연계되는 게 ELS고요. DLS는 지난 시간에 했던 선물 옵션과 관련된 거를 상품을 원형으로 해서 거기서 거기 조건과 관련된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 DLS 증권사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많이 팔고요. 많이 남습니다. 걔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파는 거고요. 그래서 자, 최근에 농협이 지난주에 내놓은 상품이 있어요. ELS 18083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홍콩 항생, 그 다음에 유로 50 지수, 니케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3년의 상품이에요. 자, 이게 기초자산 가격이 1년 동안 90%, 그 다음에 24개월, 18개월, 24개월 내에 85%, 30개월 내에 80%, 그러니까 3년 내에 75% 이상만 된다면 연 6.4%를 준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기 상환 조건일 수도 있고요. 조기 상환이 안 되더라도 만기 평가일까지 기준 가격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역시 연 6.4%다. 단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기준 가격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하나라도 75% 미만이면 조건에 따라서 100%까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ELS를 사람들이 보통 드냐 하면, 자, 자기가 집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됐어요. 한 채 전세 놓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또 다른 데 전세를 들어와요.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한 3억 정도 발생하겠죠. 그거를 ELS 넣어놓으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지금 은행이 한 2.23밖에 안 돼요. 거의 이금융권까지 가도 한 2.3 정도예요. 그래서 한 3배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돈을 파킹하는 용도로 ELS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수익이 없는 반면에 리스크는 큰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왜 전체 자금을 ELS에 넣느냐? 그러지 말고 리스크를 전체에 걸지 말고 일부에 전체 리스크를 걸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 3억을 다 넣지 말고 차라리 이런 상품에 들 바에는
니케이에 대한 펀드나 니케이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니케이에 대한 ETF가 있잖아요. 니케이에 대한 ETF는 상당히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좋고, 니케이에 대한 ETF를 3억을 넣지 말고 5천만 원만 넣으면 돼요. 자, 한번 시나리오 제가 짜볼게요. 자, 1년 내에 니케이가 30% 오른다는 시나리오예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했던 상품의 ELS를 들었을 경우에 수익은 세전, 수수료 전 1,800만 원 정도예요. 성공적으로 잘 된 경우죠. 근데 전세금 중에 5천만 원만 가지고 3억 말고 5천만 원만 니케이 ETF를 사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경우에는 손절을 반드시 합니다. 얘들은 잘못된 경우에는 내 원금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보다는 내가 5천만 원만 해서 10%를 딱 정해서 500만 원 마이너스 되면 바로 팔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돈은 그대로 다 있잖아요. 별 손해 없어요. 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근데 똑같은 시나리오니까 1년 내에 니케이가 30%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5, 3, 15니까 1,500만 원이죠. 아까 거보다 작을 것 같죠? 작지 않아요. 2억 5천만 원의 나머지가 정기 예금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에 2.3%로 하면 575만 원이에요. 그럼 합치면 2천만 원 넘죠. 그러니까 아까 ELS 하는 것보다 그 중에 일부를 그 본체에다가 차라리 바로 박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리스크도 나머지 부분은 리스크가 전혀 없어지니까 훨씬 안전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ELS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걔들한테 좋은 거는 걔들은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걔들이 손실 보게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들은 또 그 손실을 보지 않도록 또 풋옵션 같은 걸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고객이 손해를 볼수록 자기는 더 좋아요. 그리고 고객이 이득을 볼 때 자기는 그 이상의 수수료를 가져가요. 잘 봐요. 지금 30% 올라도 걔들은 1년에 6.4%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무조건 양방으로 이득을 얻도록 설계해 놓은 데다가 자꾸 사람들한테 목돈을 파킹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ELS 같은 건 정말 전형적인 엉터리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들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쪼개서 직접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손절을 정확히 하고, 자료를 좀 이쪽으로 보십시오. 하는 것이 ELS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모든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키코 사태라고, 이게 꽤 됐죠. 이제 1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이 되고, 마치 한국의 IMF 비슷한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트라우마를 남겼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CDO, 그러니까 이게 서브프라임으로 이게 막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마치 새로운 괜찮은 채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판 거예요, 은행들이.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은 개인과 관련된 채권을 만들었을 때는 최하 등급이에요. 세 가지 등급밖에 없기 때문에. 프라임이랑 중간 등급이 있고, 그다음 서브프라임인데, 최하 등급의 채권을, 개인과 관련된 채권을 이걸 막 뭉쳤다 풀었다 합쳤다 해서 팔다 팔 게 없으니까 이제 이걸 팔았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다음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게 다 주택 관련 모기지잖아요. 모기지라는 게 이제 주택을 돈 빌려서 하는 게 모기지잖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쉽게 말해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수입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을 때 적용되는 어떤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채권 상품이 이제 그러니까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상품인 거고, 이거를 이제 빌려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찜찜하니까 이걸 또 묶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팔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되게 막 좋은 가격에 팔다가 나중에는 이게 집값이, 금리가 오르잖아요. 이게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물가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 올리면 집값이 하락하고, 집값이 하락한 다음에 이 서브프라임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브프라임들이 포함된 채권들도 디폴트를 받고, 이런 것들이 막 두들겨 맞아서 일어난 사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큰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기를 불러온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심 없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고 한 거예요. 한국 은행들도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은행 3,700억을 손실을 봤습니다. 해당 건으로. 뿐 아니라 우리은행은 2006년, 2007년 사이에 1조 8천억을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CDO 아니면 CDS는 이제 통화 외환 거래 스왑인데 이것도 뭐 굉장히 위험한 파생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1조 8천억 손실을 받고 이걸 다 손실 처리했죠. 이 돈은 다 국민들에게 아마 나온 이득으로 수익으로 다 처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거래를 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던 거죠. 지금은 좀 더 경계심이 있지만 또 한 10년 지나면 경계심이 풀어져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고객의 입장이나 이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돈이 되는 건 무조건 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키코 같은 것도 더 웃긴 사태인데 이렇게 공부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키코는 넘어갈게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직접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우리 아버지 돈을 훔쳐서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하다 이제 걸렸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뭔가 이게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혼내지 말아주세요. 뭐 이 정도의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수익률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일단 한 5개 정도 사요. 아버지 돈 1억을 훔쳤어요. 5개를 샀어요. 그러면 2천만 원씩 5개죠. 하나는 그래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는 잘 돼요. 보통 잘 된 것만 남기고 나머지 싹 팔아요. 그럼 나머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수익률 보여드리는 거죠. 뽑아서 안 될 것 같죠. 되게 쉬워요. 돼요. 하루 중에도 돼요. 하루 중에도 갑자기 내 수익률이 확 바뀌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더 웃기는 건 여기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아버지 돈이 아니라고 치고 내가 펀드 매니저야. 고객 돈을 1억을 모아서 펀드를 해요. 자, 이제 연말에 펀드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펀드 보고서를 내는데 자, 수익률이 딱 1,000만 원, 10% 났어요. 수익이 10% 났는데 이거를 5천만 원을 다른 데로 이체해 버려요. 그럼 5천만 원에 1,000만 원이 되면 수익률이 20%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식으로, 다른 업자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충분히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저질스러운 방법은 주식을 200개를 사요. 아마 TV에 무슨 경제 TV 이런 데 나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200개를 사면 5개 정도는 급등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 다 팔아요. 5개를 남기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정보를 내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이 된 게 로또 당첨 번호 알려드립니다 라는 배너 광고 많이 보시죠. 그게 똑같은 수법이에요. 이건 약간 변형인데 여기 있는 5분한테 다 다른 번호를 주는 거예요, 매주. 그럼 누군가는 당첨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군가는 당첨이 돼요. 왜냐면 자기는 다 다른 번호를 줘서 모든 번호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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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만 주면 다 커버 되잖아요. 내가 준 10개 중에 당첨 번호 다 나왔잖아 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많을수록 더 쉽죠. 더 쪼개서 하면 거의 뭐 한 명한테 진짜 1등 번호까지 준 적이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해요. 하여튼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몇 퍼센트 수익률을 냈으니까 내 말 들어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2강의 마지막은 공매도예요. 공매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되게 잘 모르고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왜냐하면 기업이 잘못된 거를 남들보다 먼저 캐치를 해서 그 기업을 공격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공매도를 쳐서 그 다음에 겁을 준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한 다음에 겁을 주고 사람들이 이 회사 나쁘다고 착각을 하게 한 다음에 돈을 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뭔가 조사를 하고 되게 정밀하게 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잘못할 경우에는 그걸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라버리면 예측 가능한 손해는 무한대인 거예요. 원래 공매도는.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는 자기가 산 돈만큼만 잃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매도를 쳤을 때 이게 막 한참 없이 올라버리면 손해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약간 도시괴담처럼 공매도는 굉장히 잘못됐고 굉장히 악질적이다라고 하는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숏 커버링이라고 보니까 이게 원했던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로 다시 되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냅두면 주식이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럴 때 갑자기 동시에 공매도 한 거를 환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공매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바닥에서 갑자기 급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바닥에서 돌리고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공매도 우리도 필요하면 공매도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공매도는 잘못이야,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모든 툴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모든 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 공매도 숏커버링 할 때도 일반 뭐지 일일 그 매수 매도에서 매수로 잡히는 거예요? 이 숏커버링 하는 거? 자, 이렇게 공매도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빌리고 공매도를 하는 게 있고, 그걸 네이키드 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커버드 쇼트라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대주 거래라고 하는데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이키드 쇼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다 커버드 숏인데 이제 빌려서 대주로 공매도를 쳤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잡힙니다. 네네. 거래 동향이 당연히 잡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막 10%씩 갖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얘가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 기간은 되게 생각보다 길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불안해서 빨리 갚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3강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식을 분석하려면 일단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이렇게 막 주식 게시판 이런 데 가서 보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돌린 재무제표 말고 분기 보고서 안에 요거 뒷부분이고요. 이 표가 나오는 부분은, 앞부분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업종이며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이며 걔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런 게 굉장히 자세히 앞에 맨날 비슷한 내용이지만 계속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현재 자신들의 경쟁 상황이 어떻고 이익 전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진술서를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건 2차, 3차 가공된 얘기고 잘못된 얘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 본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남의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순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를 일단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시 분기 보고서 뒷부분은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자산 상황이, 부채 상황이,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이 어떤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재무제표를 직접 한번 보고요. 회사 업종 분류는 옛날에 좀 들쑥날쑥했었는데 지금은 국제 표준이 생겼어요. 긱스라고 해야 되나? 직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한국에 아마 긱스라고 할 것 같은데, 글로벌 산업
분류 표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GICS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업종 분류가 있는지. 에너지 하면 좀 쉽죠. 에너지는 이제 뭐 정유회사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석탄에서 낼 수 있고. IT 하면 잘 아실 테고, 뭐 전자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전자 장비,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게 IT 업종이고요. 한국 같으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런 계통의. 그다음 헬스케어는 너무 쉽죠. 근데 헬스케어 뭐냐고 보면 사람이 잘 모르는데 안에 또 세분되는 게 있어요. 제약이 있고요. 제약은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제약회사고, 그 다음은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줄기세포 같은 것도 있고, 의료 장비도 있어요. 의료 장비는 뭐 예를 들어 검진 장비 같은 거 있죠. 촬영 장비, CT, MRI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커다란 통도 있고 뭐 이렇게 물리치료하는 장비도 있겠고, 그건 다 의료 장비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기술,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스, 그 통신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SK텔레콤 같은 거. 그다음에 금융 같은 거 쉽죠. 이제 증권, 은행, 보험. 그다음 부동산 업종도 쉽고. 산업 업종 있어요. 산업, 건설, 항공, 운송, 무역 같은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소재 산업은 화학, 포장재, 건축자재, 종이 같은 거. 소재, 그러니까 좀 다른 산업에 가공하기 전 단계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뭘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스티로폼을 만들면 스티로폼이 최종 산물이 아니잖아요. 최종 산물이 아닌 거예요. 최종 산물이 아닌 걸 소재 업종이라고 합니다. 종이, 화학 이런 게 대표적이고, 건축 자재는 또 건설 현장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라는 업종이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식품, 음료수, 담배, 그다음 개인 위생용품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P&G 같은 회사, 잘 아시겠지만 P&G 같은 회사가 필수 소비재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라는 업종인데, 이건 내구 소비재라는 말로도 예전에 많이 표현했는데, 자동차, 그러니까 좀 비싼 거 사놓으면 몇 년씩 쓰는 거, 그다음에 가족용 좀 내구재, 그다음에 또 경기를 좀 많이 탄다는 개념인 거죠.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레저, 관광, 호텔,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포함된 미디어도 경기 소비재에 분류됩니다. 도소매 판매, 인터넷 소매까지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만 이용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공익사업 업종이죠. 전기, 가스, 수도, 한전이 대표적인 한국엔. 그다음 한국가스공사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약간 지루한 업종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한전 주식만 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치니까 그냥 자기가 뭔가를 노리고 보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유틸리티 업종은 뭐 이렇게 각종 지표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굉장히 지루하고 또 새로운 뉴스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안정적인 하고, 그리고 얘가 싸지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긴 줘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하고, 그리고 한전 같은 것도 몇 배씩 갈 거라고 주장하면서 장기 보유하는 사람 은근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본인이 노리는 바가 있으면 너무 선입견 역시 갖지 말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종 분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냥 같은 업종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더 작은 이 바닥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랑 전화기 만드는 회사랑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지표 같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들 둘이를 비교하는 거는. 그리고 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뭐 세금 차이가 커요. 한국 주식은 이제 매도할 때 세금이 0.3% 붙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는 증권사 수수료 무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증권사 수수료만
안 내면 안 내면 되나 보다, 거래할 때 돈이 안 드나 보다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탁원이나 저기 코렉스가, KRX가 직접 또 수수료를 뗍니다. 각각 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숨겨진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증권사 수수료 무료해도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팔 때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진 않습니다. 거래 대금은.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따라서 사서 팔 때까지 총 비용이 정말 증권사가 무료면 0.31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무료로 해놓고 약간 받겠죠. 하면 0.32% 정도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은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연도 단위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면 면세인데, 250만 원 넘는 만큼이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다음 해 5월에. 예.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연구를 잘 해야 돼요. 해외 주식을 하는 건 자체로도 지금 국내 주식의 어떤 수수료 자체도 일단 단가가 훨씬 높을 거예요. 아마 수수료 무료도 적용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각을 잡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MTS나 HTS로 거래를 할 때 20분 지연 시세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실시간 시세를 또 돈을 받고 팔아요.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의 사이트에 가면 다 실시간 시세 나오는 사이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거 원하시면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쓸데없는 데 돈 뜯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래소 주식이 있고요. 장외 주식이 있어요. 장외라는 건 이제 상장을 안 했는데, 상장을 안 해도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착각하기 쉬운데, 상장을 안 했으니까 주식 발행 자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모가 약간이라도 되면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는데, 그걸 부채로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재무제표가 더러워지니까 이 주주를 포함시켜서 하면 이제 재무제표 좋아지거든요. 그 자본금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가 늘어나면 세 명째부터는 보통 주식이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아예 처음부터 커질 걸 염두에 두고 아예 처음부터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작은 회사에서라도 주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것도 좀 뭐 38 커뮤니케이션인가? 장외 주식 전문 거래 사이트도 있고요. 그런 데서 거래되는 건 유명한 것들이에요. 진짜 충분히 상장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애도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알짜배기 공기업인데 상장이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상장할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장 안 해도 덩치가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으면 개인 간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고 싶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면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식 증서를 받고 돈을 줘야 되죠. 그리고 차이점은 또 장외 주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 구조랑 달라요. 똑같아요. 이것도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차익이 생기면. 해외 주식이랑 세금 관련은 똑같아요. 장외 주식은.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안 팔면 되죠, 사실. 일단은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안 파는 겁니다. 안 팔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팔 때 발생하는 거죠. 시골 땅이 대박이 나죠. 사실은 서울 오피스텔은 거래하기는 쉬운데 물건도 표준화돼 있고 거래량도 많고 거래도 신속하게 끝나는데, 시골 땅 가면 막 한참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뭐 땅 주인 족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진짜 주인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거래가 표준화돼 있지 않으면 거래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도 있고 쉽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거래소보다는 장외 주식 중에 대박이 나면 엄청나게 대박이 나겠죠. 한 100배씩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IPO도 이제 중요해요. 계속 신규 성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규 성장이 될 때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언론 플레이도 많이 되고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연결을 했는데 잠시 후에 보시고 일단 제 생각은 IPO 됐을 때 바로 그러니까 IPO를 신청해서 주식을 배정받고 이런 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막 되게 인기가 있으면 1000주 신청해도 막 10주 받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일단 효율성이 떨어지고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한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갑자기 또 인기가 많아지면 예상했던 가격보다 되게 비싸게 사야 돼요. 등등등 해서 이거 좀 굳이 청약을 해서 IPO 될 때 상장이 될 때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아예 장외에서 미리 사던가 그러면 많이 벌었겠죠. 아니면 상장 후에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제가 뭐 연구를 했다면 연구를 한 건데 제가 뭐 아는 사람 다 알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방법은 아니에요. 상장 시초가를 못 넣으면 계속 밑으로 꼬라박아요. 상장 시초가 그러니까 공모가가 아니에요. 공모가를 해서 제가 공모를 받았어요. 5만 원에.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가 시작돼요. 며칠 후겠죠. 거래가 시작돼. 5만 원에 시작하지 않아요. 똑같이 동시 호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4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장 시초가는 공모가 아니고 상장 시초가 첫 거래됐을 때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걔를 하락 이탈한 다음에 거기까지 못 가면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꼬라박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진폭이 있더라도 상장 시초가를 딛고 무조건 쭉쭉 가면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웹캐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웹캐시 상장 시초가를 어떻게 넘어서 어떻게 갔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영어로 SN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SNK 회사는 게임 회사인데 공모가를 못 넘어서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회사의 일봉 차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명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더 전에 상장했던 주식까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다. 매우 드물게 거짓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일단은 중요한 신호예요. 그리고 IPO 자체는 시장의 어떤 열기나 분위기를 대변하기 때문에 상장되는 개수, 그다음 상장이 좌절되는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지금 얼마나 달아올랐는지 시장이 얼마나 썰렁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달아올랐을 때는 사실은 주의해야겠죠. 과열된 거기 때문에 반대 지표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이 되면 대부분 다 오르고요. 시장이 나쁠 때 상장해봐 보통 내리기 때문에 상장이 보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시장이 괜찮았으니까 올 초에 상장됐을 때 많이 올랐고요. 작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상장된 것들은 많이 내렸습니다. 회사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냥 분위기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면 바이오 신규주가 많이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핀테크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핀테크 아까 말씀드린 웹캐시가 많이 올랐던 거는 올해 상장돼서 핀테크 관련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이 되면서 테마면서 신규 상장되면 돈이 몰려 그 사람들이 살 때 이걸 사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죠.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간단히 봅시다. 재무 상태표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아래 유동 자산, 그러니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 자산이고 비유동 자산은 이게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부채도 똑같이
빨리 갚아야 되는 건 이제 유동부채고, 이제 비유동부채는 이제 뭐좀 장기적인 장기 채무라고 돼 있죠. 이제 장기 채무, 기타 채무, 장기 차입금 이런 거. 자본은 말씀드렸지. 자본금은 주식 액면가의 총수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곱하기 액면가. 자본 잉여금은 모르겠어요. 자본 잉여금은 실제로 실제 거래된 가격과 액면가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 잉여금이 돼요. 포괄 손익 계산서는 이제 영업할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는 이제 영업 활동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히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익이 나고 어떻게 비용을 지불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이제 약간 평시에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데 약간 회사가 위험할 시기는 자본 변동표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도 최근에는 또 중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현금이 잘 들어오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그런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많이 들어오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런 식의 분석 방법도 있고요. 처음 보는 회사는 일단 재무상태표를 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제정신인 회사인지 좀 이상한 회사인지를 보려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무가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투자하기는 좀 꺼려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물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되게 꿈이 큰 회사인데 재무 상태가 좋을 리는 없죠. 그런 회사는 재무 상태가 안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오래된 회사고 중견기업인데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건 조금 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일단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포괄 손익 계산서 같은 걸 자세히 보는 겁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로 영업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뭐 PER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닝이 뭐 수익이 잘 났다 본 하는데, 사실은 영업에서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뭐 땅 파는 돈이고 약간 이런 회사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활발하고 영업 활동에서 주된 수익이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사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식으로 또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에 따라서 계속 영업 외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효율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영업 조금 하고 비용은 엄청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럼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자세히 나오진 않은데, 근데 대략적인 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재무 상태나 영업 활동에 좀 일단 중점을 두고 회사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분식 회계를 하더라,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일 큰 분식 회계 사건은 엔론이라고, 별로 뭐 안 유명하다가 갑자기 탑5 회사가 된 거예요. 한 2, 3년 만에.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는데 수익이 하나도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수익이 없는데 수익이 많은 것처럼 조작을 했던 사건이고 사라졌어요. 그 회사는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조양은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죠. 이게 5조 이상의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건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심하면 한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초대형 초고가 배 위주의 회사냐. 그래서 줌을 받아서 이제 이거를 수익을 반영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자, 한 10조에 1조에 배 한 척이다 했는데, 그 1조를 해서 자기 비용은 5천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5천억을 남는 건데, 5천억을 그 다음 배를 만든 퍼센티지 정확하게 각 분기의 회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되게 배를 빨리 만든 것처럼 그럼 나중에 돈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합이
5천억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익 인식이 몇 천억 더 인식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진짜 우리가 가서 배를 만드는 걸 체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아무리 본들 못 잡아냅니다. 이런 건 그게 너무 어려워서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도 회계사들이 실형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법도 좀 더 처벌 규정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회계사들도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식의 초대형 회계 부정 사건은 이제 당분간 아마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바이오 쪽에도 항상 회계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것들이 비용이 아니고 자꾸 비용 계산을 안 하는 식으로 자꾸 회계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조금 좀 섬세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분식 해결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하고요. 자 이제 장부 가치라는 건 아까 봤던 재무 상태표 같은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장부 가치.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장부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파산했다, 아니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영업 활동이 없을 때 이제 이 부채랑 자산만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장부 가치는 유동 비율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죠. 그럼 이게 부채는 적고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유동 비율이라고 합니다. 유동 비율이 좋은 거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PBR, PER, PSR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이죠. PBR은 이제 순 자산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거고요. 이걸 청산 가치라고 하죠. 보통 기준 1입니다. 1 넘으면 이제 청산해도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1 이하면 자산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그런 거 좋은 거죠. PER은 이제 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거죠. 지금 거꾸로 됐네. 지금 제가 거꾸로 말했죠.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니까 프라이스를 북 밸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순 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1이고 순자산 시가총액 순자산이 더 많으면 1보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PBR이 1보다 작으면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PER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많아질수록 이 PER이 낮아지죠. 그래서 PER 기준 10인데 보통 10보다 낮으면 저평가다. 이익이 많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작다.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이익을 비교하는 거고요. PBR은 순자산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고, PSR은 S는 당연히 세일즈죠. 세일즈. 그래서 이거는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죠. PSR도 낮을수록 저평가인 거죠. PSR을 왜 나오냐면 PSR은 이제 PER은 어떨 땐 플러스 되고 어떨 땐 마이너스 되고 적자 나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지표가 리니어하게 가지를 않아요. 들쭉날쭉한 회사가 굉장히 많고 어떨 때 5 됐다가 어떨 때는 또 300 됐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특히 작은 회사면 어떨 때 1억만 수익이 났다가 어떨 때는 또 100억 수익이 나고 이러면 PER이 너무 많이 바뀌는데 PSR은 잘 바뀌지 않아요. PSR은 매출이라는 건 좀 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PSR 세 가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PBR만 보면 회사의 재무 상태, 자산 상태만 보는 거고요. PER 보면 이제 영업이익 부분만 아니지 영업이익, 영업 외 이익까지 다 보는 거죠. 이익 부분만 보는 거고 PSR은 매출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확인을 해서
같이 써야지 하나만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때 PSR도 같이 하락돼요. 그러니까 저평가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PSR이 낮은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개선을 했을 때 아니면 신사업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SR이 낮은 것들 중에서 이제 EPS가 조금씩 하락하다가 어떤 반전할 계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이런 지표들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PBR 같이 회사 자체의 어떤 재무, 자산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를 열심히 보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실체를 분석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합당한 가치를 매기고서 그래서 내가 사고 팔고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이제 가격과 거래량,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일봉 차트 보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분석 방법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도 뭐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플레이어들은 이 두 가지 분석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고수들은 두 가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절적 변동, 그러니까 뭐 음료수 회사면 여름이 잘 되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분기 보고서를 볼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또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기 전에 들어가는 거죠. 좋아지고 들어가는 건 좀 아무튼 그런 식의 계절적 변동 같은 것도 어떤 승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런 거 잘 감안한 이 산업이 어떤 계절적, 순환적 뭐 이런 어떤 사이클을 탄다면 그런 사이클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경기 순환론은 이제 경제학의 경기 순환 이론이 있죠. 기침 파동도 있고 주글라 파동도 있고 뭐 이런 몇 년마다 경기가 쭉 올랐다가 내렸다 한다 하는 이론이 있고 이런 게 또 유효 수요 이론이나 아니면 승수 효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아질 때는 막 되게 좋아지고 나빠질 때는 되게 나빠지는 게 분석이 돼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좋아질 땐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임금으로 넘어가고 이 그 임금이 소득이 돼서 소비가 되고 또 다시 이제 투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내려갈 때는 이게 수익이 창출이 안 돼서 소득이 없어지고 투자 아예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승수가 되고 가속도가 없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아주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론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전적으로는 사실 우라가미 쿠니오님의 순환매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철강 화학이 잘 됐으나 다 이번 주부터는 갑자기 또 IT가 선전을 하며 업종별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이론은 우라카미 쿠니오님의 저서에서 굉장히 얇은 책인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되게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석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대략 한 2-4년 정도의 사이클로 4가지 장세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장세는 이제 다 나빠진 다음에 이제 새로 시작한 사이클인데 여기 1단계입니다. 저금리, 금리를 갑자기 낮춰요. 심하게 낮춰요. 이제 확 낮춰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약간 불황의 느낌이 있는 거죠. 실적이 안 나와요. 저금리, 저실적인데 이럴 때는 이제 은행, 증권, 항공, 유틸리티 이런 걸 사면 된다 라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 그 다음 단계죠. 이제 금리는 아직도 낮아. 아직 올릴 때가 아니죠.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황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거고 이럴 때 이제 섬유, 화학, 뭐 소재, 에너지 같은 것들로 이제 시작했고 실적 장세가 심화되면 이제 이런 애들이 잘 되면 이제 장비 업체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것들도 잘 되고, 이제 내구 소비재도 잘 팔리고, 그 단계 이제 더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식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살 게 없으니까 중소형주가 이제 오른다. 그리고 요 단계부터 이제 대형 우량주는 이제 슬슬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다른 애들만큼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럼 대형 우량주는 언제 사는 거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 3단계는 역금융장세예요. 역금융장세는 금융장세의 반대인 거죠. 1단계는 저금리라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려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굉장히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고 과열되니까. 그래서 고금리 고실적이에요. 실적은 이제 엄청 좋아요. 최고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급 내구 소비재, 그다음에 소비주, 레저주 이런 것들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꼭지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신고가로 기록하는 종목이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게 이제 쌍봉, 더블탑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분 서산에 지는 가을해처럼 역금융 장세는 찾아온다. 그럼 이제 그 뒤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하고 단기 금융상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그 시점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시긴 한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단계가. 이 뒤에는 이제 역실적 장세가 되는 거예요. 금리는 높고, 마지막 단계는 실적 안 나와요. 이제 거의 약간 뭐 경기 침체니 뭐 이런 말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 직전에 사실은 이미 시작된 건데,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는 주가도 높은 것 같고 충분히 잘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안심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 제일 위험한 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한 딱 지금 작년 후반 지금 같은 느낌이죠. 역실적 장세죠 지금이. 이럴 때는 대형 우량주를 사놓고 그냥 버텨라.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그런 걸 사라. 다른 거 굳이 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업종 내 재무 상태가 가장 좋은 그런 대형 우량주를 사면 그 뒤에 다시 1단계 시작되죠. 금융장세가 다시 계속 순환되는 거잖아요. 금융장세에서는 이제 걔들이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 맞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고틀, 이런 식으로 각 단계를 본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나 실적, 그 다음에 다른 것들까지 다 동시에 고려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굉장히 이걸 많이 언급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분 어록을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전해서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것은 불경기의 한가운데이고, 주식 장세가 천정을 시현하는 것도 화랑기가 최절정에 달한 때라는 걸 잘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탐욕과 공포랑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가장 탐욕스러울 때가 고점이고 최고점이고, 가장 공포에 질려있을 때가 제일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럴 때 제일 좋은 기회가 있는 거죠. 제일 안 좋을 때가 제일 좋은 기회가 있는 거고, 제일 좋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걸 알고 하고, 왜냐면 그때 제일 많이 잃고 그때 제일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반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잃고 하도 못 먹죠. 아무튼 제 성강 좀 길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 했다. 그래도 다 했지.